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을 것 같았다. 숨 한 번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가슴이 점점 더 조여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움켜쥐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숨통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기내의 공기조차 무거웠다. 얕은 숨만 겨우 들이마셨다가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혹시라도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봐.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했다. 손을 들어 올리면 떨림이 보일까봐. 물을 마시다가 컵이 부딪혀 소리가 날까봐. 그 작은 소리 하나로 의심받을까봐.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혹시 내 정체를 아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신고한 건 아닐까? 그렇게 나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죽음보다 무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장. 그것이 내가 북한에서 가졌던 마지막 직함이었다. 가슴에 달린 별 3개. 누구보다 당에 충성했고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부하들의 동지 사단장님 하는 외침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혁명의 전사라고 생각했다. 조국 통일의 선봉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진 건 한 장의 명단 때문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수용소 이송 명단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 결재를 기다리는 수십 개의 이름들이. 나는 늘 그랬듯이 도장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리철민. 내 대학 동기였다. 함께 술을 마시며 조국 통일을 꿈꾸던 친구였다. 내 결혼식에도 와준 친구였다.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박순희. 리철민의 아내였다. 그리고 리영수, 리영희. 그들의 아이들이었다. 10살, 8살짜리 아이들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었다. 죄목은 반동 사상 유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리철민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저 술자리에서 요즘 배급이 부족하다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찍지 않을 수도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나도 같은 명단에 오를 테니까. 그래서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친구와 그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장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리철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 보낸 거였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가 바쁘다고 투정했다. 밤늦게 들어온 내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도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요. 나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어디 안 가.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딸은 아버지가 무서운 일을 한다며 울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정말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쁜 사람이 맞았으니까. 친구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밤마다 혼자서. 내가 매일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남산 지하실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료 간부의 입을 통해. 남조선 국정원이 우리를 납치해서 지하실에서 고문한다더라. 손톱을 뽑고 정기 고문을 한다더라.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그런데 이상했다. 왜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떠오르는 걸까? 왜 수용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까? 그리고 알았다. 진짜 지하실은 남산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도장을 찍어 보낸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족을 지킬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반동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양심을 지킬 수도 없었다. 체제는 나를 무너뜨렸다. 별을 달고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가족을 두고, 모든 걸 버리고, 비겁하게도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했다. 평양에 보고 올라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아이들에게는 선물 사다 주겠다고 했다. 아빠가 맛있는 것 많이 사올게. 거짓말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면서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한국어였다. 처음 듣는 남쪽 억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향의 사투리처럼,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하지만 여전히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없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뎌도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하얀 구름들이 마치 내가 지나온 그 끝없는 설원 같았다. 끝없는 설원 몽골 국경. 그 설원을 기억한다. 영하 30도의 지옥을.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길. 브로커가 말했다. 강은 위험합니다. 순찰대가 계속 돕니다. 이번엔 설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무서웠던 것이다. 발자국이 찍히면 추격대가 바로 압니다. 한번 들키면 끝입니다. 동행한 모자가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엄마는 계속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놓으면 안 된다는 듯이. 그 아이를 보니 내 아들이 생각났다. 매일 밤 내 군화를 만지며 아빠, 오늘은 일찍 와? 또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던.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요. 라고 떨며 말했던. 밤이 되었다. 영하 30도. 숨을 쉬는 순간 콧속이 얼어붙는 소리가 났다. 따각따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입으로 숨을 쉬면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칼로 베이는 듯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을 뻗어도 내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수천 개의 얼음 조각이 뺨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다. 발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꺼뜨렸다. 불빛 보이면 즉시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별빛만 믿고 가야 합니다. 별빛. 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별빛을 믿고 죽음의 설원을 걸어야 했다. 아이가 자꾸 멈춰섰다. 엄마, 다리 아파. 못 걷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엄마가 아이를 업으려 했지만 엄마도 이미 지쳐 있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 아이가 넘어졌다. 발목을 다친 것 같았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야, 엄마, 아야. 브로커가 급하게 달려왔다. 손으로 아이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리내면 모두 죽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억지로 참아내는 듯 보였다. 눈물이 뺨에서 얼어붙었다. 작은 얼음방울이 되어 뺨에 달라붙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응? 나는 그 순간 내 눈물도 뺨에서 얼어붙는 걸 느꼈다. 따뜻했던 눈물이 차가운 얼음이 되어가는 걸.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였다. 멍멍, 멍멍. 궁견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이쪽으로 발자국이 있다. 둘러싸라.
후레쉬 불빛이 설원을 훑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불빛이 우리를 찾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엎드리세요.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속삭였다. 우리는 모두 눈밭에 엎드렸다. 숨을 죽이고 심장 소리까지 멈추려 애쓰며 눈이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 살갗에 닿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가 또 울려고 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추위와 공포 때문에 내 발자국 하나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랐다.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만. 궁견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개가 짖고 있었다. 킁킁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우리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 불빛이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갔다. 내 등을 스쳐갔다. 그 순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총살당할까? 아니면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을까?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힐까? 수용소로 끌려갈까?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불빛이 지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날 밤을.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발목이 부어올랐다. 만져보니 뜨거웠다. 열이 나고 있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아이 때문에 모두 잡힐 수 있어요.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다. 눈밭에 엎드려 빌었다.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아이만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나는 그 젊은 엄마를 바라봤다. 내 아내가 보였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 아내도 저렇게 무릎 꿇고 빌었을 것이다.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내가 얻겠습니다. 모두 나를 바라봤다. 아이를 내가 얻고 가겠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다. 무리입니다. 당신도 지쳐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결국 내가 아이를 업었다. 내 등에 내 목숨을 걸고 아이는 내 등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 아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흰 어둠을 걸었다. 숨이 얼어붙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떨려와도 하지만 걸었다. 살기 위해,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새벽이 오고 있었다. 지평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 있었다. 하늘 위에서 들린 웃음과 불빛. 비행기 창밖을 내려다봤다. 끝없는 불빛의 바다가 펼쳐졌다. 저게 서울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했다. 아름답죠?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게는 그보다도 충격이었다.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자동차 불빛들이, 건물 불빛들이, 가로등 불빛들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남조선이라고 배운 그곳이었다. 지옥이라고 들었던 그곳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불빛이 아니라 소리였다. 기내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였다. 진짜 웃음소리였다. 앞자리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다. 남편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아내가 배를 잡고 웃었다. 당신 정말 바보 같아. 그 웃음이 진짜였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다. 뒷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렸다. 엄마, 비행기 타는 거 재밌어.
아빠, 구름이 솜사탕 같아.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웃음소리가 내 숨을 막는 것 같았다. 그 소리들이 낯설어서,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한 소리여서, 나는 늘 총성과 구령 속에서 살았다. 아침엔 집 앞 나팔 소리로 깼고, 밤엔 보초 교대 구령으로 잠들었다. 회의실에서는 격앙된 연설만 들렸다.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국 통일을 이루자. 훈련장에서는 차렷, 경례 소리만 울렸다. 그런데 이곳의 소리는 웃음이었다. 자유로운 대화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들이었다.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나요?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북한에서 웃음은 대부분 가짜였으니까. 상급자 앞에서 지어 보이는 억지 미소들이었으니까. 살기 위해 짓는 가면 같은 웃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미소는 달랐다. 눈까지 웃고 있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겨우 말했다. 혹시 처음 한국 가시는 건가요? 조금 긴장되시는 것 같아서요. 처음이라는 말.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행이었다. 옆자리 할머니가 사탕을 건넸다. 드세요. 귀가 먹먹할 때 좋아요. 그러더니 하나 더 꺼내서 내밀었다. 손자 주려고 샀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손자. 나는 손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들, 딸을 버리고 온 비겁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또 웃었다. 처음 오시는구나. 우리나라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착하고. 우리나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이제 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곳. 하지만 정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창밖 불빛들이 점점 더 밝아졌다. 더 선명해졌다. 내가 배운 게 거짓이었을까? 자본주의는 지옥이라고 했는데 저 불빛들은 왜 이리 따뜻해 보일까?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리 웃음소리가 많을까? 한 아이가 부모에게 말했다. 아빠, 저기 불빛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요?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각자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자기 꿈을 위해서.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다. 북한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감시받으며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고 나는 창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유리가 내 혼란을 조금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숨쉬기가 어려웠다.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 기내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다. 아름다웠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이었다. 한 승객이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자유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누가 감시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 하지만 과연 나 같은 인간이 그 따뜻한 불빛 속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 친구를 배신한 죄인이, 가족을 버린 비겁자가, 그런데도 희망이 생겼다. 저 불빛들 사이에서 나도 진짜 웃을 수 있을까? 진짜 숨을 쉴 수 있을까?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다. 착륙 준비였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꽃바구니처럼 착륙.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았다. 부드럽게.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북한에서 타본 비행기들은 모두 거칠었다.
착륙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다. 기체가 덜컹거렸고 바퀴가 활주로에 떨어질 때 큰 충격이 왔다. 승객들은 긴장한 얼굴로 안전벨트를 꽉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솜털처럼 살며시 내려앉았다. 충격도 없었다. 소음도 거의 없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감사하다고. 나도 모르게 따라서 손을 맞부딪혔다. 박수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북한에서 박수는 의무였다. 지시받은 대로 치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표하여 하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감정 없는 기계적인 박수였다. 하지만 여기서 치는 박수는 진심이었다. 기쁨이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환영한다는 말, 즐거운 시간이라는 말,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인사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웃으며 대화하며 가방을 들어주고 아이를 안아주고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나도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긴장과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짐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다. 옆자리 할머니가 도와주셨다. 괜찮으세요? 많이 떨리시는구나.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러시는구나.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공항 안이 환했다. 북한의 공항은 항상 어두웠다. 절전 때문에 최소한의 불만 켜놨다. 하지만 여기는 대낮처럼 밝았다. 따뜻한 불빛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다. 감시받지 않았다. 검열받지 않았다. 이게 자유구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심장이 뛰었다. 여기서 걸릴까? 가짜 신분이 들통날까? 그런데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권 보여주세요. 정중했다. 친절했다. 의심스럽게 바라보지 않았다.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마나 계실 예정이에요? 일주일 정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줬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렇게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장을 나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연인들이 서로를 기다리며 웃고 있었다. 한 아이가 공항 문을 나서는 아버지를 보고 달려갔다. 아빠.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보고 싶었다, 아빠가. 그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아팠다. 내 아이들도 저렇게 나를 기다렸을까? 매일 밤 아빠 언제 와? 물었던 그 작은 목소리들이. 그런데 갑자기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다. 김철수 승객께서는 안내데스크로 오십시오. 김철수 승객께서는 안내데스크로 오십시오. 내 이름이었다. 가명이지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심장이 멈춰 서는 것 같았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잡혀가는 거구나. 결국 발각된 거구나. 북한에서 이름이 불린다는 건 곧 재앙이었다. 끌려가는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동질 이철수, 당위원회에서 호출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세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냥 평범한 안내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공포는 내 머릿속에서만 폭발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댔다. 등줄기가 차갑게 젖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이미 한국 땅이었는데.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에 갔다.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김철수 님이시죠? 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직원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문제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통역 도와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통역을 도와주려고. 처음 오신 분들은 공항이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쉽거든요. 혹시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나요? 네. 미안해요. 갑자기 이름 불러서 놀라셨을 거예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는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있어요. 도와주려는 사람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북한에서 이름이 불린다는 건 곧 재앙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린 내 이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도움의 손길이었다. 환영의 인사였다.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다. 하나원으로 가신다고 하셨죠? 차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쪽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한국어 간단한 표현들이요. 은행에서 통장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병원 갈 때도 도움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환영하는 곳.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밖으로 나왔다. 한국의 공기를 처음 마셨다. 달랐다. 무게가 달랐다. 자유의 공기는 이런 맛이구나. 하지만 아직도 깊이 들이쉴 수는 없었다. 진짜 자유가 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다. 조금씩